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83번째 수법도 목적도 범인도 알 수 없었던 대천 영유아 연쇄 납치 살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83번째 부모와 함께 자다가 사라져 시체로 돌아온 아이들. 세상의 모든 범죄자들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없어져야 하겠지만 특히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범죄야말로 비난을 넘어 사적 보복을 가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범죄는 늘 존재했습니다. 유기나 학대는 물론이고 납치와 성폭력, 살해까지 다양한 위험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은 사건은 아마 대구 성서초등학교 아이들의 살해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24번째에서 또 다른 장기 미제 사건, 개구리 소년 이야기라고 하면서 다뤘었던 적이 있었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일명 원영이 사건으로 불리는 평택아동 암매장 사건이나 용인 이모 부부의 조카 학대 살해 사건 같은 것들이 가장 가슴 아프고 분노가 차올랐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59번째,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 66번째 이야기로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사건 역시 이런 사건 못지않게 안타깝고 씁쓸하며 슬픈 사연들입니다. 바로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충남 대천의 한 마을에서 5명의 어린이가 갑자기 사라진 뒤에 시신으로 돌아온 일명 대천 영유아 연쇄 납치 살해 사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라진 아이들, 그리고 이 사건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1991년 8월 16일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천시, 보령시 대천동에 살던 김 씨는 새벽 5시경 자신의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에게 분유를 먹이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새벽 2시경에 분유를 먹인 뒤에 재웠던 아들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거죠. 김 씨 부부는 바로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를 했고요. 실종 10시간 만인 대천강 인근에서 제초 작업 중이던 마을 주민에게 아이가 발견이 됩니다. 아이는 몸에 타박상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고 온갖 벌레에게 물어뜯기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목숨은 건지게 되었는데 대천 영유아 납치 살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로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대체 누가 집에 침입을 해서 생후 2개월짜리 아이를 납치하고 강변에다 버려두었는지 이건 밝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6개월 뒤인 1992년 2월 16일에 발생합니다. 김 씨와 같은 대천동에 살고 있던, 그러니까 김 씨 집과 약 200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던 이 집에 겨우 생후 2주 정도 지난 딸이 사라진 거죠. 이 가 씨의 아내 역시 새벽 2시경에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깜빡 잠이 들었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하게 들어서 잠에서 깨어났는데 아이는 사라졌고 닫혀있던 문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서 방문을 나서서 보니 부엌 바닥에 아이의 베개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이 아이도 몇 시간 후에 겨우 살아있는 채로 발견은 됐지만 겨울 추위에 몇 시간 동안 방에 방치되어 있던 아이는 그만 폐렴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연쇄 유괴 사건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합니다. 하지만 전혀 증거를 남기지 않은 범인의 용의주도함으로 인해서 실마리를 잡지 못했고
다시 6월 4일 새벽 1시경 역시 같은 마을에 사는 유 씨의 생후 4개월 된 딸이 실종이 되었죠. 경찰과 마을 주민들의 수색 끝에 이 아이 역시 대천강 강변에서 발견을 했지만 팔이 골절되고 머리 역시 큰 부상을 입은 상태라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세 차례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 역시 약 2달 만에 하늘로 떠나게 됐죠. 당시 아이의 엄마는 분유를 먹이려다가 잠깐 졸았고 어떤 그림자가 서성이는 것을 느꼈지만 이 함께 살고 있던 시어머니가 자신을 대신해서 분유를 먹이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잠깐 졸았다가 잠시 뒤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잠시 동안 딸이 사라졌다라고 증언을 했죠. 한 마을에서 세 차례나 한밤중에 아이들이 사라지는 일을 겪자 마을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자율 방범대를 꾸려서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는데 92년 9월 8일 또 한 번 아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겨우 태어난 지 6일밖에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는 이 마을 사람이 아니고 산후조리를 위해서 언니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아이가 사라졌던 것이죠. 그나마 앞에 아이들은 찾아내기라도 했지만 이 아이는 안타깝게도 이후 생사조차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스터리한 점은 이 집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드는 큰 길가의 집이었고 출입문도 역시 제대로 잠겨 있었으며 심지어 김 씨의 언니는 출입문과 가까운 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범인은 아무도 모르게 집에 침입해서 이 작고 소중한 정말 세상에 태어난 지 6일밖에 안 된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거죠. 이렇게 4번의 실종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에도 언론이나 경찰은 이 사건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애들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부모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아이를 키워본 어, 제 입장에서도 2시에서 4시, 2시간에서 4시간 단위로 우유를 먹여야 되고 또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이 부모가 계속 뜬 눈으로 밤을 새우지 않는 이상은 이 범죄를 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분명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곁에 아이를 두고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귀신같이 아이를 유괴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이 대천에서 발생한 영유아 연쇄 유괴 살인 사건이 이슈가 된 것은 5번째 사건의 잔혹성 때문이었습니다. 1차 사건 이후 정확히 3년이 지난 1994년 8월 16일 광산에서 일하던 노동자 김 씨의 5살짜리 딸이 사라집니다. 부모들은 더위로 인해서 대문을 살짝 열어두긴 했지만 유모차를 입구에 바짝 대놓고 새벽 2시경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새벽 5시 30분경 눈을 떴는데 이미 딸 김양은 사라진 상태였고 문 앞에 대놓은 유모차는 사람이 한 명 들락거릴 수 있을 만큼 밀려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동안 영화들만을 노리던 범인이 이번에는 5살이나 된 유아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점이었죠. 경찰은 방문 쪽에 김양, 어머니, 그리고 생후 1살짜리 남동생 순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목표는 남동생이었지만 그 남동생을 데려나오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나마 안전한 문가에 있던 김양을 납치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김양의 부모들은 딸을 찾아서 동네를 헤매다 오전 11시경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의 수색 끝에 저녁 6시경 궁촌동의 한 논에서 알몸 상태인 김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김양의 시신은 너무 끔찍한 모습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지만 김양의 복부에는
10cm가량 칼로 절개한 흔적이 있었고 간의 왼쪽 끝부분도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간의 일부는 열흘 뒤에야 2m 정도 떨어진 농수로에서 찾을 수 있었죠. 다만 김양이 입고 있던 옷까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비공개 수사를 고집한 경찰. 이 사건에서 경찰의 대응은 도마에 오르게 되었는데, 우선 1차 사건의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사건 당시 본인들이 살고 있던 다세대 주택에 아이가 있는 집은 자신들 뿐이고 대문 한쪽이 잠기지 않는다라는 사실까지 범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경찰이 제기한 정신질환자의 소행이라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한밤에 같이 자던 아이를 잃어버리는 한심한 부모가 어디 있냐라는 면박만 주었고 이들의 주장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실제 2차 사건의 피해자인 가씨 역시 사건 발생 한 달 전에 집에서 키우던 개가 사라졌다라는 점을 근거로 범인이 매우 계획적인 인물이다라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경찰은 무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미 이 사건이 연쇄 실종 납치 사건임을 인지한 뒤에도 경찰들은 사건을 비공개로 수사를 합니다. 물론 공개 수사로 범인을 잡는다는 보장은 없죠. 하지만 최소한 빠르게 사건을 공론화했다면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이 대천동이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던 만큼 소문은 퍼졌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납치 사건이라기보다는 실종이나 유기 사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대비를 많이 하지 못했던 거죠. 특히 5차 사건 같은 경우는 경찰이 발견된 김양을 불거미가 없다라는 이유로 이틀이나 방치를 합니다. 시신에서 잘려나간 간 일부 역시 겨우 2m, 2m는 사실 성인 남성이 큰 걸음으로 2번 걸으면 가는 거리죠. 거기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발견하는 데까지 열흘이나 걸렸어요. 당시 경찰들의 수사가 얼마나 건성이었는지 드러내는 대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5차 사건은 1차에서 4차 사건과는 다른 범인의 범죄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선 1차에서 4차 사건 같은 경우 모두 생후 4개월 미만의 영아들이었는데 5차 사건의 피해자는 5살의 유아였기 때문에 범행 대상이 다르고 납치 살해 후에 복부의 일부를 절개해서 간의 일부를 떼어냈다라는 점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서 일부 사람들은 5차 사건의 범인은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 어린 아이의 간을 먹으면 희귀병이 낫는다라는 속설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실제로 간을 먹은 흔적도 없었고 경찰들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 희귀병 환자들을 조사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끝내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된 대천 영유아 유괴 사건.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결국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물론 용의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5차 사건 당시 김양의 시신이 발견된 농 근처에서 발견된 30대 남성 이 씨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겼던 경찰이 그를 체포했고요. 그가 과도와 여자 스타킹, 면장갑 같은 것 등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로 추정하고 조사를 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해서 결국 다시 풀어주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사건 자체가 모두 반경 300m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점이나 4차 사건처럼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산후조리를 위해서 언니 집에 잠깐 내려온 지 이틀 만에 아이를 잃어버린 케이스 같은 것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범인은 이 동네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네 사람이다라는 의심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이 동네 사람들도 다 조사를 해봤지만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1990년대 극성이었던 입양 목적의 아동 유괴 및 납치범이 아이를 팔기 위해 납치하다가 죽였다라는 설도 있었고, 불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여성이 범행을 벌인 것이다라는 설도 있었고요. 또한 모두 동일한 산부인과 출신이었기 때문에 병원 관계자가 범인이다라는 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입증을 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5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면서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006년 MBC 프로그램 현장 기록 형사에서 당시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1차에서 4차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인터뷰를 거절했고요. 5차 사건의 피해자 김양의 어머니만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범인이 대체 왜 우리 딸에게 그랬는지 이유만이라도 묻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도 역시 범인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왜 의사표현조차 하지도 못하는 그 어린 생명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함께 잠들어 있는 부모들 모르게 아이를 납치해 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당신은 지금 평온한 삶을 살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